지난주에 한번 온라인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학기 말 시험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언제로 공지됐는지 혹시 조교? 예? 21일로 공지됐네. 그래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잘 마무리해서 제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는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복잡한 좀 수식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차근차근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유도 과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고 유도 과정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리뷰를 집에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한번 전체적인 영상 쪽 생성형 AI의 방법론들 한 서너 가지를 한번 총 요약을 할 텐데요. 그때 한번 다시 등장할 그림입니다. 지금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간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바틀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모래시계 같은 형태죠. 가운데 쏙 가늘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이거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일반 그 영상의 해상도 보통 픽셀 수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들 보면 뭐 HD TV 같으면은 한 2000 바이 한 1080 정도 됩니다. 보통 픽셀 수가 UHD면은 그거에 한 4배 정도. 요즘은 대부분 뭐 가정용 TV들도 UHD라서 보통 4000 바이 2000 정도 되죠. 그러면 한 800만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픽셀이 한 디멘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800만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각 디멘전들이 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800만 디멘전의 리얼 넘버가 어마어마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게 사실은 뭔가 수학을 떠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든 모든 앞으로 배울 뭐 디퓨전 모델이든 모든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법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 보고 있는 영상들은 이 800만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지 않는다 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들이죠. 즉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영상들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어떤 물체들 또는 뭐 자연 경관으로 또는 건물이나 어떤 바닥이나 이런 천장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영상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영상들을 다 모았다고 가상을 해보면 그 집합은 800만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집합의 아주 극히 일부의 부분 집합일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800만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영상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노이즈죠. 그냥 노이즈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막 잔뜩 칠해져 있는 것들만 모아도
몇 억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전혀 의미 없는 영상들이라는 얘기죠. 사람 눈에 의미 있는 영상들은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이다. 그게 부분 집합을 이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모든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을 보통 이 분야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레이턴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그 바로 그 변수를 지시라고 부르고, 뭐 당연하겠지만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디멘전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800만 디멘전이라고 그랬죠. 800만 디멘전을 실제로 한 1000 디멘전으로만 줄여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1000 디멘전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1000 디멘전이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디멘전이 무한대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얼 넘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천승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000 디멘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영상들을 레이턴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고 그 매핑된 표현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구조로 표현이 돼 있다. 사실 이런 구조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성형 AI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배울 겐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테크닉이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전체 이미지 스페이스를 다 다루는 것은 바보짓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다룰 일도 없고 다뤄봐야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이즈를 다뤄봐야 그걸 가지고 뭐 클래시파이 하거나 제너레이션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는 실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응용 분야죠. 뭐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다른 사람 얼굴을 만들어낸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어의 화풍으로 바꿔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응용이지. 노이즈를 생성하는 거 이거 전혀 현실 세계, 현실 응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이 제너레이티브 AI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도 사실 9장에 필요한 내용은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학습을 시키느냐, 그 방법론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수식의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보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키 아이디어는 아까 병목을 줄여주는 방향의 네트워크를 인코더라고 그랬고, 다시 늘려주는 방향의 네트워크를 디코더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중간에 샘플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는 확률 분포만 나오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그 분포를 따르는 뭔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 보통 주사위 던지기라고 하죠. 그냥 그 분포를 따르는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죠. 그런 과정을 샘플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에 요 확률 분포로 만들어진,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어진 분포로 한번 샘플링을 해서 그걸 디코더에 넣으면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과정까지는 괜찮은데 이 샘플링이 골치 아픈 점이 있다고 그랬죠. 샘플링은 주사위 던지기이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사위 던지기를 매핑으로 봤을 때 이걸
함수로 표현 가능할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확률 사건 또는 이 샘플링은 절대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집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함수가 아닐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가 아니니까 미분도 불가능하고 당연히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겠죠. 즉 디코더와 인코더를 조인트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걸 기발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다. 즉 여기서 얘기한 더셈 룰을 통해서 그냥 아주 표준적인 스탠다드 뭐랄까요 가우시안을 갖는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뭐랄까요 거기는 불필요한 정보만 전달되게 하고 백프로 입장에서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은 플러스나 곱하기 연산으로 연결이 되게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3장에서 배운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하죠. 플러스 때문에 백프랍이 양쪽으로 전달되고 곱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곱해서 이놈은 이쪽으로 전달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백프로파게이션 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국룰이죠. 예, 백프로파게이션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따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플러스는 그대로 전달되고 곱하기는 상대방을 곱해서 전달된다. 예, 요 얘기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뭐 여기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윗부분만 달랑 떼서 이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 여기서 노이즈를 그냥 아무렇게나 주사위 던지기에서 제너레이트하면 그때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기본되는 내용이라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좀 얘기가 길어져서 생략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성능이 잘 나오면 사실 갱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겠죠.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갱이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서브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서브스페이스로 매핑을 한다 그랬죠. 서브스페이스를 매핑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아까 800만 차원의 공간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4차원만 생각해도 사실은 사람 두뇌로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죠. 그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800만 디멘전으로 갔는데 그 안에 서브스페이스가 한 1000디멘전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과장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1000디멘전짜리 스페이스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서피스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1000디멘전의 어떤 그림을 못 그려서 1000디멘전의 서피스를 그릴 수가 없죠. 차원에서 2차원으로 그냥 개념만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1000디멘전의 스페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1000디멘전의 이 서피스의 수직인 방향들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 우리가 기본 가정이 뭐냐면 BA에 여기도 방금 설명했지만 이걸 가우시안 노이즈로 가정한다. 유니폼 뭔가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즉 그 분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런 걸 서큘러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
모든 방향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우시안을 보면 같은 반경에 있는 놈들은 다 같은 확률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우시안을 여기다 표현하려면은 요점 중심으로 해서 가우시안은 일종의 뭐 천디멘전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하이퍼스피어라 그러는데 천디멘전의 어떤 구를 갖는데 이 구는 이 서피스를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엉뚱한 어떤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엉뚱한 놈들이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가우시안이라는 과정 때문에 이걸 자꾸 에버리지를 하는 어떤 백프랍 과정에서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미지가 블러링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을 잘 끝내도 디코더만 돌려보면 굉장히 블러리한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아주 샤프한 이미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런 필기체 숫자 같은 것들은 단순한 것들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실제 뭐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뭐 랜드스케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테일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훌륭하나 실제 실험을 해보면 영 엉망이다 라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심각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체로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배울 겐이라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개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죠. 약간 이게 도둑과 경찰의 어떻게 보면 쫓고 쫓기는 게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둑의 성능을 높이고 그걸 바탕으로 경찰의 성능을 높이고 경찰의 성능이 높아지면 또 그걸 바탕으로 도둑의 성능을 높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쓰는 방식이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조금 뭐 심오한 얘기이긴 하지만 게임 시어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최적화 이론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 쪽에서 온 개념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제너레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미지를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를 판별해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BA 관점에서 보면 요게 인코더에 해당되고 요게 디코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가 약간 좌우가 좀 뒤바뀌어 있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이미지 데이터 실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모은 실제 데이터를 수백만 장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의 노이즈를 계속 샘플링해서 이게 학습이 잘 돼 있다 그러면 뭔가 가짜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또 수백만 장 같은 숫자로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한 배치로 넣어서 랜덤하게 반반씩 섞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페이크 이미지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리얼 이미지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 1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로지스틱을 대로 돌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아주 심플한. 그래서 뭐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하나 들어가고 뭐 크로스 엔트로피든 뭐든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렇게 한번 학습하고 이게 끝나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한 100번 샘플링하면 100장의 이미지가 나오죠. 100장의 이미지로 이번에는 이 페이크 이미지를 가지고 반대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 아까는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로였죠. 페이크 이미지라고 해서 솔직하게 학습을 시켰는데 이번엔 반대로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목적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경찰을 진짜 집회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반대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만 넣어서 그놈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 되도록 반대로 이걸 또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로스 펑션이 뭐 여기 100장을 가지고 포워드 패스를 했으면 그걸 하나의 미니 배치로 보고 로스 펑션을 만들 수 있겠죠. 크로스 엔트로피. 그걸 백프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백프랍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웨이트를 프리징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뭐 강학습이라든가 이런 생성형에 의해서 자주 쓰는 개념인데 두 개의 네트워크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시킬 때 한 놈은 그대로 그냥 그레디언트만 전달시키고 실제 웨이트는 업데이트 안 시키는, 그리고 나머지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하는 학습 방법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런 네트워크를 두 개를 경쟁시키면서 학습시키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럴 때 여기서는 웨이트 됩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만 전달, 백프락만 전달되고 그 전달된 거를 여기까지 이미지 도메인까지 전달시키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백프랍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진행할 수 있겠죠? 계속 전달되는데 자, 여기서 아주 VA랑 다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이 없습니다. 즉 샘플링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대로 백프랍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샘플이 그대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트릭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전달되고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 프리즈 하지 말고 실제로 백프랍 하면서 실제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죠. 즉 제너레이터만 업데이트 한다. 자, 이거를 아까 비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찰이 성능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성능의 그레디언트만 받아갖고 이 위패범의 위조지 패범의 성능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자, 요게 그럼 끝나면은 아까 했던 그 프로세스를 투 스텝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학습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이미지를 뭐 한 100장 제너레이트하고 여기서 100장 샘플링해서 뽑고 두 개를 섞어서 이놈의 성능을 다시 한번 개선시키고 이제 그걸 또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이걸 또 다시 개선시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겐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굿뉴스죠. 뭔가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 같고 뭐 사실 멋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 겐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그 텍스트 레퍼런스 텍스트북으로 추천되어 있는 딥러닝이라는 텍스트북의 저자가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한 30대 지금 중반 후반. 바로 이 겐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뭐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뭐 현재도 딥러닝 분야에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의 슈퍼스타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난 10년간의 혁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겐이 그 혁신 중에 하나가 레즈넷의 스키 커넥션하고 어텐션하고 그다음에 겐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겐은 아무도 안 씁니다. 자꾸 뭐 열심히 가르쳐놓고 아무도 안 쓴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가르쳐놓고 이거 아무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CNN도 그랬고 RNN도 그랬고 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훌륭한 스포츠 스타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뭐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축구 선수로 치면은 뭐 과거에 유명한 뭐 선수들 중에 뭐 호날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무도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로 이제 요즘 상당히 많이 대체돼가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들은 그냥 뭐 이게 그냥 유행이 왔고 가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저 기술이 왜 그때는 쓰였고 지금은 어떤 단점 때문에 안 쓰이고 있는가, 그 점을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유행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다 이 섹션을 마친 다음에 언급해야 될 일이긴 한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괜히 성능은 잘 나오는데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까 뭐 조금 이따가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놈의 문제는 트레이닝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제 방금 트레이닝 과정을 말로 설명했죠. 이거를 D를 먼저 학습시키고 G를 학습시키고, 요게 한 스텝입니다. 이 스텝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한 스텝 안에 이제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차례로 학습시키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건대 뭐 한 몇백 번, 몇천 번 만에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거의 한 10만 번 이상 해야 겨우 컨버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연산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습 자체가 너무 느리고 잘 안 된다 라는 게 걔네 굉장히 큰 단점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 학습이 안 일어나는지는 또 수학적인 이론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한 학기 다 지나가니까 오늘 좀 상당히 고등한 최적화 이론하고 뭐 제어 이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대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겠고, 근데 뭐 굿뉴스는 사실은 걔는 지금 아무도 안 쓰니까 굳이 또 어려운 이론을 배워서 이게 왜 안 쓰이는지, 왜 잘 안 되는지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뭐 굳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겐을 다시 한번 뭔가 리바이벌 시켜서 다시 쓸 계획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런 뭐 왜 잘 안 되는지, 학습이 느린지 이런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이미 수많은 논문들이 수백 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학적으로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뭐 여기 앞에 자질구라는 얘기 생략하고 마지막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하나 학습을 시키는데, 아까 그도 설명했지만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마구 바뀌죠. 사실 페이크 이미지가 처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로였는데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1로 놓고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왜 학습이 느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계속 바뀌면은 당연히 학습이 안 일어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랬다가 몇 시간 뒤에 1 더하기 2는 4라고 그랬다가 다시 또 1시간 뒤에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랬다가 답을 계속 바꿔버리면 애가 헷갈려서 나 이거 공부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딱 괜히 학습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이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로고 어떨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원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마구 헷갈리기 시작해서 학습이 안 일어난다라고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원 스텝당 두 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 그랬죠. 첫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데 트루 데이터는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D가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의 그 트루 이미지의 확률이 D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우드 최대화시키고
1-D니까 그거의 반대죠. 그래서 페이크 이미지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제로로 최소화시켜야 돼요. 자, 요게 안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즉 그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 그 자체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너레이터 역할이 반대가 된다 그랬죠. 자,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제너레이터는 여기에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가 되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것만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미니마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죠. 이걸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뒤집혀서 이 두 개를 학습하는 거를 그냥 한 줄에 뭐 수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상대방을 속이고 속는 이제 그런 경쟁을 하는 게임에 관한 최적화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한 거를 수도코드로 써놨고, 디테일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처음엔 디스크리미터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m개 샘플 뽑아내고, 리얼 이미지 m개 샘플 뽑아내고 2m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파이 합니다. 트루 이미지는 그라운드 트루스 1, 그 다음 페이크 이미지는 그라운드 트루스 제로로. 그래서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이니까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또 다른 m개 이미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최소화하는 거, 즉 요놈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최대화한다는 얘기죠. 그라운드 트루스가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을 최대화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계속 한 10만 번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느리게 이제 컨버지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괜히 정말로 많이 쓰일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진짜 지금 많이 안 쓰니까. 자, 방금 설명한 이 겐에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이런 뭐라 그럴까요?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라이클리우드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라는 이제 시각입니다. 아까 괜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습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걔는 뭐라 그럴까요? 확률 분포 로스 펑션을 제대로 써야만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요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걔네 목적은 뭐냐면 페이크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트루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 1학기에 강의하는 학부 과목이 정보이론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그 두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가장 잘 매주하는 것이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라는 거를 강의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정보이론에서 아주 쉽게 이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와 동일한 원리다. 즉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크로스 엔트로피도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에서 왔다 그랬죠. 우리가 2상 3장에서 배웠듯이 맥시멈 라이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 정보 이론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을 컬백 라이블러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매저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컬백 라이블러가 이거 두 번째죠. 뭐 정의는 간단합니다. 뭐 이런 로그 매저의 평균이 되겠죠. 이거를 쓰는 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걔네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이게 분포가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거의 델타 펑션에 가깝게 샤프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컬백 라이블러가 두 디스턴스 간의 거리를 제대로 캡처를 못한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예시를 보일 텐데 그래서 나온 다른 대안들이 뭐 토탈 베리에이션, 뭐 컬백 라이블러를 약간 계산한 젠센 샤넌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많이 이제 쓰는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하는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라는 약간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서스타인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두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는 이제 새로운 거리를 증명하는 거죠. 그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거리들의 평균 거리의 최소값인데 어떤 최소값이냐? 이 두 분포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으로 갖는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어려운 얘기죠. 가정을 해서 모든 가능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중에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이 평균값을 최소화시키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찾으면 이제 그놈이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또 수학적으로 많이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슨 F 다이버전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할 땐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어쨌든 수학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걔네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굉장히 수학적인 테크닉, 고등한 이론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됐고 많이 쓰이고 있다. 쓰였었다. 이런 논문만 이미 수천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 한번 뒤져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디스턴스들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들어가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P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델타 펑션 형태로 여기에만 몰려 있고 페이크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에만 몰려 있고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세타인 경우 그냥 디스트리뷰션 두 개 델타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두 디스트리뷰션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컬백 라이블러의 단점은 뭐냐? 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완전히 붙지 않는 한은 그 거리 차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즉 완전히 붙으면 제로가 돼버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자기와 자기 자신의 거리는 제로여야 되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일정한 상수가 됩니다. 많이 떨어져도 똑같은 상수, 더 많이 떨어져도 똑같은 상수.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세타 값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세타에 대해서 이 디스턴스들이 디스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즉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이 미분 불가능성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트레이닝이 잘 안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백 라이브러리 계산해 보면 이게 그냥 떨어져 있으면 무한대고 아니면 제로. 근데 이 가깝게 떨어져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방금 디파인한 좀 어려운 개념인 바스타인이라는 디스턴스로 하면은 둘 사이의 차이 세타에 비례하는 양으로 놀랍게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다 디스컨티뉴어스 값을 갖는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겐을 쓰려면 w겐을 써야 된다. 즉 바스타인 디스턴스를 쓰는. 그래서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현재까지 구현되어 있는 가장 최신 겐들은 다 w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겐을 쓸 필요가 나중에 있게 되면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w겐을 쓰면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도 과정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번 논문들을 뒤져보기 바랍니다. 몇백 편 논문이 있으니까 졸업 논문을 그걸 가지고 한번 쓰고 싶은 사람들은 써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으니까 한번 도전 정신을 발휘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겐의 또 재미난 응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응용이 도메인 트랜스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도 잠깐 예시가 나왔었는데 어떤 실사 이미지를 딱 찍어서 뭐 밖에 나가서 자연경관을 하나 사진을 딱 찍고 이거를 뭐 세잔이 그린 형태의 화풍으로 바꿔라. 아니면 벤 고흐가 그린 형태의 화풍으로 바꿔라. 또는 무슨 또는 이제 시슬리라는 인상파가 중에 이제 전묘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시슬리 스타일로 바꿔라. 뭐 이렇게 화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 민화, 뭐 유키오에라는 되게 유명한 민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꿔라 하면 놀랍게도 잘 바꾸죠. 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미리. 자, 그래서 이런 실사 사진을 뭐 모네 스타일, 밴고 스타일, 세잔, 일본 민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하다 보니까 이미 뭐 이제 어디죠? 뭐 예를 들면 아도비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이클 겐 테크닉을 이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최근에 나온 뭐 구글 뭐 미니 바나나 이런 데도 아마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테크닉일 가능성은 높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자, 겐하고 비슷한 건데 겐에서 보면 구조가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막 시키다가 그러니까 즉 이 사기꾼과 경찰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학습시키다가 학습에는 둘 다 학습시킨다는 얘기죠. 인퍼런스 할 때는 경찰을 확 버려버리고 사기꾼만 가져다가 거기에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노이즈를 넣어야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포인트였는데 이 사이클계는 노이즈를 안 씁니다. 노이즈 대신에 이 한쪽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 샘플을 노이즈 대신 넣고 그 제너레이트 아웃풋은 다른 쪽 도메인에, 즉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 대신에 실사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제너레이트 아웃풋은 뭐 그거를 방고 스타일로 바꾼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예시를 치면 실사 이미지가 X고 방고 스타일이 Y가 되고 제너레이터가 되고 그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D가 되죠. 그래서 노이즈 대신에 X가 쓰이는데 자, 이게 완전히 시메트릭하다는 얘기죠. 반대로도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방고 스타일이 아니고 방고가 직접 그린 이미지를 넣고 이거를 실사 이미지로 바꿔라 하면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때 제너레이터는 다른 별도의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두 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 그거를 두 개를 결합해서
돌리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 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이클 로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냥 방금 설명한 걸로만 치면은 겐을 그냥 2개 돌리는 거 말고는 기존 겐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추가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세요. 자, 그게 요 그림입니다. 뒤로 실사 이미지에서 반거으로 갔다가 반거에서 다시 실사 이미지로 돌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똑같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인풋과 최종 아웃풋의 로스, 에런 로스를 보통 많이 쓰는데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로스를 추가한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반대 방향,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 풀어치면 이런 거죠.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는, 여기서도 Y와 Y 햇 사이에 사이클 로스를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X에 해당되고 Y가 B에 해당된다고 보면 노테이션이 좀 다른 놈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GAB는 G에 해당되고 앞에 그림에서 GBA는 F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냐,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수식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이미지 잔뜩 한 100장 모아서, 그리고 블론드 이미지죠. 이 사이클 간의 목적은 뭐냐면 금발의 어떤 사람을 흑발의 머리 색깔만 바꾸는 형태로 바꿔달라 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AI를 학습시키고 싶다라는 얘기죠. 쓸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미용실을 갔는데 내가 금발로 지금 바꾸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를 미용실에서 활용하면 아주 재미난 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금발의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를 100개 모으고, 흑발의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수백 명의 다른 사람의 또 흑발 이미지를 잔뜩 수백 장 모아서 여기다 모아놓고, 자, 이게 일종의 노이즈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노이즈가 실제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G를 통과시켜서 학습 초기 단계는 영 엉망인 이미지가 나오겠죠. 어쨌든 노이즈를 통과시켜서 흑발로 제너레이트 도메인 트랜스퍼를 하고, 이게 페이크 이미지가 되죠. 페이크 이미지를 일로 가져오고 여기 흑발 리얼 이미지가 오면 아까 배운 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열심히 학습시키면 되죠. 이거 학습시키고, 여기 학습이 끝나면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 100장을 또 다시 모아서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번엔 반대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바꿔서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 이걸 리얼로 놓고, 이게 여기서는 D를 학습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프랍만 전달받고 그걸 가져와서 요게 일단 백프랍을 일단 잠시 저장해 놓고, 아까 사이클 로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새로 생성한 이미지 100장을 가져와서 F라는, 또는 GBA라고 노테이션이 바뀌었는데 도메인을 역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흑발에서 금발로 바뀌는, 학습 초반에는 엉망인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된 다음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전달시키고 금발이 나오죠. 그럼 이놈과 이놈이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둘 사이를 에런 로스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또 백프랍을 어떻게 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디테일한 코드를 여러분들 보고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AI가 제대로 학습되고 있는지 이해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원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 백프랍의 기본 원리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또 추가로 덧셈은 그대로 전달, 곱셈은 상대방 곱해서 전달, 그 다음에 커먼 노드가 있었죠. 그냥 하나의 변수가 두 군데로 전달될 때는 이 두 개가 합쳐진다. 네, 여기서 커먼 노드를 쓰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에런 로스 계산하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랬죠. 그레디언트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코딩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전달돼서 자 그때 뭐 이놈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프리즈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학습시키고 그레디언트가 여기까지 전달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일어나는데 아까 여기서 전달된 그레디언트가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커먼 노드죠. 같은 변수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그레디언트가 합쳐지면 된다. 합쳐져서 일로 전달되면서 여기서 다시 웨이트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된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네트워크가 한 겐 스텝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요거 학습하고 이 두 개 학습하고 이 두 개 학습 끝나면 다시 일로 와서 다시 학습하고 반복하는 거죠. 다시 두 개 학습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자, 요게 수십만 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겐보다 더 복잡하니까 아까 10만 번 했으면 이거 한 30만 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GPU와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한쪽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everything is symmetric이니까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대로도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준비하고 요거 제너레이터에서 요것과 요것과 요놈 학습시키고 두 네트워크 학습시키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스텝 내에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마치 보면은 총 6개를 학습시키는 것 같지만 4개를 학습시키는 거죠. 이놈과 이놈은 같습니다. 자, 같은 블락들은 이게 카몬 노드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백프랍을 업데이트 할 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그 그레디언트들을 두 개를 합쳐서 학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네.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냥 수식으로 멋있게 써놓은 겁니다. 사실 수식은 아무 의미 없고 제가 설명한 방식이 사실 실제로 학습하는 방법론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겐 학습하고 밑쪽에 겐 학습하고 사이클로스, 위에 사이클로스 하나 밑에 사이클로스 하나를 그냥 합쳐놓은 거죠. 근데 겐 로스를 L2 놈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고 바꾸면 살짝 학습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마이너한 디테일이라 그런 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예시를 미리 봤었죠. 이놈이 학습만 잘 되면, 학습은 되게 느리지만 잘 되면 놀랍게 성능이 잘 나온다 뭐 그 얘기죠. 실제 어떤 화가 그린 그림을 실사 사진으로 바꾸거나 실사 사진을 화가 그림으로 바꾸거나 뭐 얼룩말을 그냥 말로 바꾸거나 하는 형태를, 그러니까 말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아티스틱 스타일을 뭐 약간 체인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픽 쪽, 뭐 광고 쪽, 뭐 이런 쪽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AI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이클겐을 더 또 복잡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사이클겐은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 즉 두 도메인만 다룰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뭐 꼭 두 도메인만 할 필요 있느냐? 동시에 세 도메인을 해보자. 즉 실사사진, 밴고 스타일, 모네 스타일, 또는 네 수도 있겠죠. 실사사진, 밴고 스타일, 모네 스타일,
뭐 1번 미나 스타일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 N개로. 자, 임의 N개로 늘렸을 때 늘릴 때마다 이게 거기에 필요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N개의 도메인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서 페어로 만들 수 있는 도메인은 n-2죠. 그러면 2분의 n-1개, 즉 2분의 n제곱개만큼의 뭐 예를 들면 n이 한 6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5개의 제너레이터가 필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6개 뿐인데 제너레이터는 15개가 생겨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냐,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고 폴리노미얼하게 막 증가하는 이제 이런 컴플렉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너레이터 개수를 줄여주자라는 개념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타겐이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 6년 전에 네이버에서 인턴을이라던 고려대 대학원생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도메인이 5개고 원래는 제너레이터를 뭐 10개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너레이터 하나만 쓰고 이걸 핸들링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 퍼포스 제너레이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너레이터를 재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제너레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여러 도메인을 핸들링 하려면 뭔가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은 뭐냐면은 인풋 변수에 내가 아웃풋으로 보내려고 하는 도메인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인풋을 약간 변경, 추가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겟 도메인을 추가하면은 약간 제너럴한 퍼포스를 만들 수 있다. 즉, 실사 이미지에 타겟 도메인을 뭐 예를 들면 광고 스타일에 뭐 인덱스를 딱 집어넣으면 광고 스타일로 바꾼 제너레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걔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보내서,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일부러 뭐 독립된 걸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메인별로 어차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하나씩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건 리니어하게 개수가 늘어나니까 도메인 개수에 굳이 줄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광고 스타일의 도메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사이클겐을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이클로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다시 원래 도메인, 실사 도메인에 라벨을 붙여서 다시 똑같은 제너레이터를 다시 돌려버려요. 그러면 원래 도메인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사이클 로스, 에런 로스를 하고 겐 로스를 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사이클 겐하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유일하게 달라진 거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커먼한 그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넣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 도메인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서 이 클래시파이어가 이 5개 도메인 중에 어느 클래스, 이 인풋 이미지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학습시켜주는,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와 또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시키면 추가적인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니까 뭐 학습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로스들을 이렇게 다 합쳐서 클래시파이어 로스, 리얼 이미지, 뭐 페이크 이미지 2개가 있고, 뭐 겐 로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클 로스고, 겐 로스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종류의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학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겐 요즘 거의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저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봐도 되고, 굳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굳이 수식을 열심히 볼 필요 없이 이게 그냥 사이클 겐을 그냥 확장한 건데, 제너레이터 숫자가 쿼드라틱하게 늘어나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카몬 제너레이터를 넣고, 대신에 희생은 치러야 되니까 인풋에 타겟 도메인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딱 달라진 거 유일한 거는 클래스파이어를 도메인별로 소프트맥스로 하나 학습을 하면은 뭐 추가적인 로스 펑션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뭐 로스 펑션 더하면 더할수록 이득이지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학습을 시킨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도메인으로도 사이클 겐이 학습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이 말한 사항, 구두로 말한 이 사항들을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말로 얘기한 게 사실은 저 수식들을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걔네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서너 시간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겐도 더 이상 인기 있는 기술도 아니고, 이제는 좀 뭐랄까요, 사양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토픽, 어떻게 보면 이제 9장의 메인 토픽이 되겠죠.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전반적인 생성형 AI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VAE 겐을 배웠죠. 두 가지인데, VAE가 인코딩하는 구조, 아까 그림 나왔었죠. 디코딩하는 구조인데, 얘가 학습하는 아웃풋이 확률 분포를 그대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가우시안 멀티디멘저널한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어떤 디터미스틱한 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가 나오니까 그 확률 분포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런 구조가 VAE였고, 걔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오른쪽에 붙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로 해서 약간 별도로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요 놈이 백프랍 돼서 다시 일로 들어가서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VA하고 겐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학습 방법론은 완전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런 모래시계 형태의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모든 생성형 A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배울 디퓨전 모델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시간상 우리가 뭐 또 요즘 디퓨전을 하고 또 막상막하로 경쟁하고 있는 유명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플로우 또는 플로우 매칭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조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틀렉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대1 대응관계 구조. 즉 아까는 뭔가 이렇게 디멘전을 낮추는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 형태로 매핑을 해주고 그거에 인버스 함수로 역함수를 구해버리는, 약간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디터미스틱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라스피 필드라 그래서 뭐 이렇게 속도 벡터 이런 것들을 구하는 형태로 학습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배우고 어쨌든 비슷한 구조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디퓨전 모델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레이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게 VA랑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포워드 패스라고 하고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포워드가 즉 인코더에 해당되고 리버스가 디코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이 점선을 오른쪽으로 펼쳐버리면 사실은 위에 있는 구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VA랑 굉장히 유사한 게 어떻게 보면 인코더가 한 스텝만 있었는데 이거를 잘게 여러 스텝으로 쪼개서 중간에 Z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Z1 하는 인코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Z1을 Z2로 보내는 또 다른 인코더 넣고 인코더를 예를 들면 1000개 쓰면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인코더가. 그래서 VA가 약간 멀티플 구조로 착착착 직렬 연결돼서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 물론 수학적인 테크닉은 많이 다릅니다. 구조적인 특성만 비유한다면 사실은 VA 개념을 그냥 그대로 이 멀티플 스텝으로 비전 모델이다 라는 뜻이고 실제로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VA랑. 그래서 그 유사성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뭐 디퓨전 모델이 보면은 뭐 이 단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이게 사실은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왔습니다. 서머다이너믹스의 뭐 약간 비평형 이런 물리학 쪽에서 어느 정도 이미 존재하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딥러닝 분야에서 쓰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물리학 쪽에서 들어온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딥러닝에. 특히 통계 물리학에서. 사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도 거기서 쓰이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엘보라는 개념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통계 물리학에서 이미 20-30년 전부터 오랫동안 쓰였던 테크닉입니다. 민필드 티어리라는 분야에서. 그래서 뭐 약간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그 통계 물리학의 민필드 티어리하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졸업 논문 수준으로 아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심심한 사람들은 또는 졸업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VA도 물리학에서 왔고 디퓨전도 이런 그 확산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물리학에서 뭐 예를 들면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가 뚜껑을 확 열면 이 방전체로 향수병의 분자들이 펴지면서 냄새가 펴지죠. 자,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 확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퓨전이라는 게 확산이라는 거는 점점 얘기죠. 통계 물리에서 이런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리 현상이 일어난다. 즉 연력학 무슨 제2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 정보 이론에서 결국은 자세한 물리적인 의미나 직관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과목을 들어보도록. 어쨌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랜덤니스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노이즈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계속 노이즈를 더해갖고 포워드 프로세스가 되겠죠. 노이즈를 더해서 점점점 노이즈한 거를 만들다가 계속 노이즈를 더해지면 나중에는 원래 이미지는 거의 사라지고 노이즈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향수병 비유를 했는데
향수 병에 모여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 향수 분자들이 병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나중에는 다 퍼져버리면 너무 랜덤해져서 이 형태를 인식 못하게 된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노이즈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로 강제로 사실은 노이즈를 주입해서 노이즈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주입하느냐, 그거는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수학적으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직관적인 개념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 주입을 했던 멀티플로 주입했던 이 노이즈들을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한번 샘플링해서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저장한 거를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로 쓸 예정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 디퓨전 프로세스하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하고 여기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인데, 요 최종적으로 노이즈처럼 변해버린 이 라지 T 타임이라는 스텝, T가 보통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번째 타임 스텝에 해당되는데, 이게 사실은 레이턴 베리어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이턴 베리어블을 한 번에 생성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의 하이라키컬한 스텝을 거쳐서 도달한. 그럼 여기서 우리가 BA에서 했던 것처럼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는 노이즈를 여기 가우시안 노이즈로 가정을 합니다. 여기도 또 VA랑 거의가 아니고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구조죠. 가우시안 노이즈를 아무거나 하나 주사위 던지기 해서 샘플링하고, 거기다가 다시 디노이징 프로세스, 아까 노이즈를 주입을 했었죠. 그 주입한 노이즈를 빼내면 차근차근 원래 노이즈를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노이즈를 조금씩 빼준다 해서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1000번을 반복하면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이미지만 예시가 되었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뭐 한 수십만 장을 데이터셋으로 모아놓고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십만 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이 노이즈들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인풋 이미지에 상관없는 그 공통적인 패턴을 학습을 해서 임의의 노이즈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노이즈에 대해서 공통적인 프로세스로 디노이징을 하면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이미지가 놀랍게도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방금 배웠던 VA 관점에서 보면 VA를 그냥 멀티플 스텝으로 진행한 거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각 스텝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특정한 노이즈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디퓨전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게 BA랑 유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BA의 가장 심한 단점이었던 블러리가, 즉 샤프한 이미지가 안 튀어나온다는, 제너레이션이 안 된다는 단점이 극복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뭐 결과만 볼까요? 일단 각설하고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노이즈를 랜덤하게 넣으면 이런 사진들이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 가장 뭐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는 이 디퓨전이 놀랍게도 굉장히 수학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해하려면 좀 수학을 써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조금 수학적인 방법론을, 모든 유도 과정은 다 다루긴 어렵고 중간중간은 생략하면서 중간에 중요한 과정들을, 의미들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